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일 새해 정부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 통첩에 나섰고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1% 올라 시장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전망 속에 내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등으로 감기약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가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오는 23일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교통공사가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한때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불법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무정차 통과하겠다던 계획이 실제 이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오전에 직접 밝힌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박 전 원장이 몸담았던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직접 고발장을 낸 지 5달 만입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청에 들어가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자신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라며 오늘 자신을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선 과거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며 지금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검찰 주장에는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반박했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고 단정한 게 성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네, 반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지난주 구속 기소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 전 원장 조사 역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른 저녁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각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 역시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처럼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청과 호남,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정읍은 해가 뜨고 또 낮이 되면서 눈이 그쳤습니다. 네, 다만 기온이 어제 이 시간보다 약 5도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라 본격적인 겨울 느낌이 납니다. 네, 시에서 제설 작업에 나섰고 또 낮이 되면서 주요 도심 도로의 눈은 거의 치워졌습니다. 이곳 전북은 밤사이 강풍과 함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주요 지역 적설량은 순창 복흥 10.2cm, 새만금 8.2cm, 장수 7.6cm, 정읍 7.3cm 등입니다. 충청권 가운데서는 특히 충북에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 수안보 13.8cm, 산간지대인 제천 덕산은 12.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충청과 전라를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등 북쪽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라 서해안에는 시간당 2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전 한때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또 전북과 전남, 충남 등 대다수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 선로의 금이가 KTX 2대가 일반 선로로 우회 운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KTX가 고속철도역에 서지 못하고 조치원역과 천안역, 평택역, 수원역 등의 임시정차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 상관 IC 인근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눈길에 넘어졌습니다.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이 부근 통행이 잠시 지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 터미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뱃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 흑산도와 거문도 등을 오가는 53개 항로의 여객선 83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전북 남원을 잇는 지리산 성삼재에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비상근무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지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던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독 행사로 축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파로 인한 지자체 비상근무 돌입 등 참석자 안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에서 대독한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준공 기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늘로 정하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0.7% 정도 일부만 삭감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관련 예산을 낭비성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라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 그건 초부자 감세라며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낮춰주자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정부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어제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접수될 예정인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다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르면 모레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 사선으로 지켜온 양심 그리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 비리를 당 차원에서 막을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냐를 두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신 변호사는 차기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은 2025년도에 당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합니다. 안철수, 권성동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4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 역시 100% 당원 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앞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기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민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이 구속영장 일괄 신청을 이번 주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수본은 오늘 피의자 소환 조사 대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속영장 추가 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막바지 보강 수사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경찰 외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자신의 허위 동선이 담긴 상황보고서를 검토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이 전 서장은 소방에 첫 참사 발생 신고가 들어간 직후인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용산서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거의 1시간쯤 뒤인 밤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 간부가 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요하며 인사 불이익 조치를 언급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주도로 설치됩니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되고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민 분향소에는 희생자 70여 명의 위패와 영정이 안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도 또 사진 한 장도 없었는데요. 이를 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2차 가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가 사태 축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사고 사망자 현수막도 걸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온전한 추모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족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이 넘도록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이송되지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왜 현장의 지휘 책임자가 안 보이냐며 구조대원이 울분을 토하는 모습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다 돼가는 시각. 사망자 이송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초입 있는 데를 저쪽 있는 데를 그냥 데리고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0명 있어.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옮겨지지 못한 채 차디찬 길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어. 의심이 될까? 의심. 여력이 안 되자 구조대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시면서 맥박 돌아오면 얘기해주세요. 맥박.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던 상황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서장과 지휘팀장 등이 모두 현장에 나와 있던 시각인데도 구조대원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CPR을 포기하고 맥박 있는 사람 해. 30분 넘게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자 결국 울분을 토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아 지휘하는 말이야. 내가 낮아보이는 데를 계속 내가 지휘했단 말이야. 기부장관이라고. 구급대원조차도 지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재난대응 훈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구급차는 여전히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 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10대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11시 40분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군 외에 다른 투숙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일 처음으로 사건을 보고받은 시각은 10월 29일 밤 11시 1분이 아니라 11시 3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상황실은 10월 29일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압사 피해 규모 등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장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1시 3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을 핸드폰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앞서 발표한 밤 11시 1분에서 11시 3분으로 수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장애인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로 전동차가 삼각지역에서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서울교통공사가 이걸 실행에 옮긴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죠? 네, 출근길이 막바지에 접어든 오늘 아침 8시 44분이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248번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측과 충돌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SNS를 통해 삼각지역에서 전장현의 운행 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가 벌어져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숙대 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대체운동 교통수단 안내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8시 44분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전동차 한 대에 대해 이뤄졌고 열차 운행은 8시 52분부터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이후 삼각지역을 출발한 전장형 활동가들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현의 불법 운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지하철역의 경우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시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제도 전장현 활동가들과 승객,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열차 출발이 5분 정도 지연됐지만 무정차 조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기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이번에 긴급 명령이 내려진 게 정확히 어떤 품목입니까? 네, 식약처가 내린 긴급 생산 명령 대상은 정확하게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고형제 품목입니다. 18개 제약사 감기약 18개 제품이 해당하는데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으로 약국에서 파는 일반 감기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제약사 간 진행된 해열 진통제 수급 대책에 따른 건데요. 당시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 평균 공급량을 60% 이상 늘리고 이후 11월까지는 50%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공급량이 4,500만 정에서 최대 7,200만 정까지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감기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곳들도 있는데 최근 중국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서 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겨울철 재유행이 좀 길어지는 모습인데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은 23일에 발표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토론회를 거쳐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 준비는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겨울 재유행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571명으로 전주보다 10,000명 가까이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4로 8주째 1을 넘었습니다. 재감염 비율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3명, 사망자도 46명에 달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재감염 시 사망 위험은 2배, 입원 위험은 3배 넘게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를 소개했는데요. 중증화를 막는 것만큼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는 풀렸지만 중국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 폐지로 확진자 통계가 신뢰를 잃은 대신 북한처럼 발열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일주일 사이 무려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물건을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적 끊긴 거리엔 삭풍이 몰아칠 뿐입니다. 대형 상점도 개점 휴업 상태. 진열된 상품들만 을씨년스럽게 손님을 기다립니다. 당국의 봉쇄 조치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 중이거나 감염을 피하려 스스로 격리를 택한 겁니다. YTN 베이징 지국도 방역 문제 때문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PCR 검사소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지금 운영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확진자 통계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쓰던 발열자란 개념이 새로운 지표로 등장했습니다. 12월 11일 全市发热门诊就诊患者 2.2万人次，是一周前的16倍。 PCR 검사 대기줄은 병원과 약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중국의 긴급 전화 120 구조 요청도 6배나 폭주했습니다. 非极危重症等情况不拨打120，为极危重症患者让出生命热线。 14억 중국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원자재 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연준이 참고할 최신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했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7.7%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전문가 전망치 7.3%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기록돼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달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the impact of our economic strategy,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I've said it again.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예상보다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That again is also constructive news for the Fed's outlook. And I think what this means is that the Fed can be more comfortable in slowing down its pace of rate hikes.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함께 일제히 오름세로 시작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률 못지않게 파월 의장 발언이 관심입니다. 내년 전망을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에 무게를 실을 경우 연말 상승장 산타랠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내린 달러당 1,292원에 시작한 뒤 장 초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41포인트, 0.35% 오른 2,380.81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 5천 명 늘어난 뒤 6개월째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숙박 음식점업이 23만 1,000명,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이 14만 9천 명, 제조업은 10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정도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약 6% 내립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8.1%에서 내년에 53.5%로, 토지의 경우 71.6%에서 65.4%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역 일대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데다가 건물주와 주민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서울역 주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일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쪽방촌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긴 했지만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에 밀려 당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동자동 쪽방촌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다음 1월부터 임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환경입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민간 개발을 택해도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던 토지 소유주들은 반년이 다 되도록 개발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주거 취약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쪽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가 밀집한 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 이익이 아닌 거주민의 주거권이다. 즉 공익 실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안이든 공공 개발안이든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시는 게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려운 지금 이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중요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2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대규모 쪽방촌 개발 사업. 수십 년 동안 쪽방촌에 머문 주민들은 이번 겨울도 힘겹게 버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 주 재료 가격이 5년 전보다 절반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붕어빵 주 재료 5가지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평균 49%, 지난해보다는 평균 18% 올랐습니다. 특히 속재료로 사용되는 붉은 팥 800g과 밀가루 1kg 가격은 5년 전보다 각각 100%, 4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의 기세는 정오가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서울 기온은 오늘 아침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정오를 넘긴 지금도 영하 7도, 한낮에는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체감 추위는 여전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복장 단단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대부분 해제되고 지금은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만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낮 동안 눈이 약해졌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집니다. 내일까지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해안뿐 아니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립니다.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오후부터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빙판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어제 야당에서는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문발차하는 겁니까? 개문발차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규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나 또는 여당이 만약에 야당 혼자서 개문발차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 혼자 하게 냅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조금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나도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참사를 당했는데 왜 국정조사를 못하지? 그리고 특수본 수사 지금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본 수사는 윗선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의지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피해가 있었던 진실과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야당이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여당을 설득을 해서 함께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되는 것 보고 판단할게요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얘기 같습니다. 국정조사 왜 합니까? 진상규명해야 되잖아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걸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상규명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물밑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이 여당을 설득을 해서 좀 오늘 바로 개문발차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함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맞는 국정조사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야당 단독으로 하면요.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증인들 출석해라고 해도 저 수사 중이거든요. 저 그냥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거거든요. 이러면은 어떻게 강제 수단이 없고 기관 현장 조사 방문하러 가요. 네. 문 안 열어줘요. 그냥 간담회장에다가 조사위원들 몰아놓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아니, 저희들 조사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의 모습을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네. 이루어져야 한다. 네,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합의했던 기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서 뭐 예산안이 얽혀 있으니까 예산안 합의까지 잘 이루어지고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네. 권성동 의원의 최근 메시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젠가요? 그 시의원의 네.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당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가 유가족들이 또한 정치권과 결합을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데 많이 이용됐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렇게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줘서는 안 돼요. 예. 정치권이 할 일은 뭐냐면요. 유가족들이 당한 저 아픔,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지 그분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말들을 한 두 분은 정말 국민 앞에 좀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부의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뭐 사과도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성도 해야 되고 실은 지금 이 시기에 158명의 어떤 희생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사고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경찰의 보고 책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사고가 발생하고서 몇 시간 동안 보고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서울청장, 경찰청장 뭐 휴가 갈 수 있지만 보고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 시스템도 복원해야 되고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식팔이다, 뭐 우려먹기다 이런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말을 하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정부가 엄격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처참하게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고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네. 마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자식을 팔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주어있는 사과를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마침 내일 또 과제 점검 회의가 잡혀 있죠. 이게 대통령이 일단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 유족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 패널 100여 분이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널 분 중에 좀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유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내일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제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제3개혁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국민 패널들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이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사전에 질문을 좀 정해준다.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패널들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뭐 유족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또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쌍끌이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본래 윤석열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봐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 또는 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이야기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뜬금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재정 파탄에 어떤 우려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예산안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 전환용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실은 지지율이 조금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대한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중도층과 진보 국민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 관련해서도 실은 초음파라든가 MRI 촬영을 재정 지원하면서 서민들이 실은 받아보기 힘든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MRI 비용 지원 안 하고 초음파 지원 안 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께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감 작업이 필요한 건데 너무 뜬금없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분들은 더 있고 서민들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개혁인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개혁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나 이거 하겠어 라고 발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 좀 생략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설득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훈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년부터 1조 4천억 적자입니다. 그럼 2028년도부터 그냥 적립금이 다 날아가요.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2050년에는요 한 해만 건강보험료 246조 적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대로 가면은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 개혁 안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둬요?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MRI 초음파 비용 검사 대비 5년간 10배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납니다. 그럼 당연히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보험 개혁 안 했고요. 연금 개혁도 안 했습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개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로잡고 있다.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과 중증질환,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장성철 소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 처리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노령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당연히 건강보험은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령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비급여 처리를 해서 결국 국민들이 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급여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막연한 수치상 계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예.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통제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이거 국민들 세금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 측면에서 바라만 봤다면 국가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국민들께. 공무원에게도 약속하고 국민연금 국민들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네. 이 비용을 내면 이 정도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라. 그럼 내가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들이 무조건 개혁이냐. 저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2050년에 246조, 한 해만 246조 적자예요.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재정이 감당을 해요? 이 건강보험만 이렇게 적자입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 적자 폭이 너무나 커요. 그냥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연금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거 개혁 안 해요? 문재인 정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에 야당도 좀 동참을 해야 된다. 예.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다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쉬워 보이진 않는데. 쉬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가서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인구는 더 늘어날 테고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예. 저도 공무원연금 받거든요. 예. 저 대략 1억 정도 냈어요. 근데 제가 80살까지 살면요. 예. 저 대략 4억 5천만 원 받아요. 4배 이상 받아요. 이거 국가가 이거 지탱할 수 있어요? 수혜자시네요. 이거 안 돼요. 저도 덜 받을 각오해요. 예.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 네. 내가 낸 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주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면요 정말 큰일 나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고백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김경수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 대통령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기동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자가 뭔가 요구를 한다면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정치인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의견을 얘기해 준 건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도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석방을 난 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사면 되는 건 싫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의 사면 또는 복권 이런 것들이 거래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2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2번 다 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석방 심사 요건에 보면 반성의 여지가 있는 뭐 개전의 정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런 자신의 이제 생각이 있는 건데 그것들이 하필이면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면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거부할 수 없죠. 거부 본인이 하더라도 그냥 법무부에서 그냥 사면, 가석방 이렇게 결정하면 나오는 거죠. 저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을래요. 그래도 감옥에서 나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정치적인 상징성 있는 선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은 앞으로 가석방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질이 나빠요. 첫 번째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네. 이건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코 가석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탄원 불원서, 가석방 불원서에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저는 무죄예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법원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유죄야,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네. 김경수 전 지사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까지 저는요 무죄라니까요. 저 잘못 없어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집권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수사를 받고 판결받은 것이 윤석열 정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수사받고 판결 받았잖아요. 네. 제발 좀 인정하시라. 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느냐. 전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지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사면 얘기가 거론이 될 때 가장 유력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이었습니다.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다시 재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되려면 김경수 지사는 복권이 안 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하도록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주위에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수 우파 쪽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쪽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 없이 철저하게 본인의 사면권을 평등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급적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다 해주고 김경수 지사는 사면만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을 하지 않을 이유, 명분 이런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명분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야당만을 향한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면 복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좀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복권은 안 해줄 거라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이런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가석방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올 것 같고요. 이게 내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아마 뭐 금, 토, 일 그때쯤 표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 노웅래 의원의 지금 현재 문제는 돈 문제, 뭐 뇌물 문제,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이렇게 좀 죄질이 안 좋거든요. 예. 민주화 운동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옹호하긴 그럴 것 같고요. 전례도 있죠.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좀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또 노웅래 의원을 위해서 방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노웅래 의원은 처음부터 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고요. 저희 사망 조의금 모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다 받은 거예요.라고 했지만 띠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돈 묶음을 하는 띠지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노웅래 의원을 민주당이 왜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비판 여론이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 고민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평성,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이 좀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적 동지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믿을 거예요.
다만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법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부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소신 있게 표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탄압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또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법의 심판을 받는다던가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은 수사는 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고 피의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정치 탄압 논리가 생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가급적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나 잘못 안 했어, 나 아니라니까 다 부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다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네.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도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위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고 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예. 저 구속 안 받고 저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 될 텐데 조작된 돈 뭉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또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초로 굳어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의 공부 모임에 참석한 심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유권자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하나의 그 정부의 표준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 지역의 그 유권자의 그 특화된 그런 분이 그 당대표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분석의 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에게 가장 그 시급한 과제 그런 것을 아젠다로 개발해내 가지고 또 정책으로 집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또 그 대권 주자가 이번에는 당대표가 되는 게 좀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뭐 어렵다기보다도 그분은 그 2025년도에 그 당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분이 말한 게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민심이 당의 민심과 지금 같아 보인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과 일반 국민의 민심은 되게 괴리가 커요. 네. 그래서 저 말씀은 결국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당대표로 뽑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지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분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인지 좀 여러 가지가 말이 뒤섞여가지고 저분의 발언 갖고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비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해줘야 되나요? 당연히 당신 비율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지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7대3이라고 해서 민심이 30%인데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근데 뭐 9대1 또는 10대0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당은 민심과 굉장히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여당의 대표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층, 무당층이 다 떠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혜를 입는 거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 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심을 좀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원 90%, 100%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갈등이 생겼고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 되지 않도록 룰을 좀 개정하고 싶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반 뭐 반장 뽑는데 3반에서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당의 당대표는요. 반장, 그 반의 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전교 회장 뽑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반이 모여가지고 선출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아야지 당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비만 받으라고 하세요. 국고보조금 왜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왜 받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당이 돼야지 왜 국민정당을 왜 추구합니까? 상호 이율 배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왜 저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유승민 안 돼. 유승민 당대표 만들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룰 개정해야 돼. 이런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외연이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중 되면은요 또 룰 고칠 거고요.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사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 진통제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고형제를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지만 식약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오는 23일에 발표합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응 노력과 함께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이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낀 채 지내야 했던 5살 이하 아이들의 언어, 청소,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분야 발달 상황을 6개월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걱정한 대로입니다. 조사 대상 2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456명 가운데 152명, 33%는 현재 전반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절반을 간 넘겼고 나머지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아이들은 어떨까? 미취학 아동 86명을 살펴봤더니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환경이 특히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정책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거나 좀 사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치료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질병명이 엠폭스로 변경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원숭이 두창을 중립적 용어인 엠폭스로 변경하고 6개월 동안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이 특정 집단과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과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엠폭스로 질병명 변경을 권고했고 1년 동안 기존 명칭과 병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 엄정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열린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ILO 협약과 결사의 자유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노조의 대응 요청에 대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11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아파트 철거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위 분야 4명을 추가 송치해서 모두 21명을 처벌 대상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고 토지 매입 업체 2명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 행위자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수도권 지역 농협에 150억 불법 대출 관련 보도를 하면서 현 조합장이 연임을 위해 이를 쉬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축협 조합장 당선에 안간힘을 쓸까요? 조합장은 해당 지역 농협 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이 있고 중앙회 이사까지 되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억 불법 대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수도권의 이 지역 농협 조합장은 현재 3선. 12년째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데 내년 3월 4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조합장은 지역 농협의 인사와 예산을 다 쥐인 막강한 자리. 이 지역 농협 측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열고 노골적으로 현 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언급한 중앙회 이사는 연간 활동비와 회의 수당만 1억 원이 넘는 농협 최고 의사결정기관.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150억 원의 상생자금 대부분을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 지원했는데 이는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애초 상생자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벽지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건데 중앙회 이사 투표권이 있는 경기지역농협에 지원자금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이사를 위해서 똑같은 경기도 내의 농협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위반된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이 조합장은 최근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4선 당선과 함께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해 상생자금을 이용하고 150억 불법 대출권을 쉬쉬하면서 사전 선거운동까지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거창 사건은 장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으로 숨진 모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 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와 눈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정말 춥더라고요. 얼마나 기온이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추우셨을 거예요. 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기온을 보면 얼마나 추웠는지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대관령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16.8도였습니다. 서울 기온도 영하 11도를 기록했고요. 광주와 대구까지 영하권 추위를 보였으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하 28도, 그러니까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였고요. 체감 온도만 보면은 철원과 서울도 영하 18도, 대구는 영하 1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하권 기온에서 바람이 초속 1m 정도로 불게 되면은 체감 온도가 1도가량 더 낮아지고요. 영하 10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정도의 추위였다라고 했을 때 초속 1m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 체감 온도는 약 2도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춥더라고요. 네. 이번 한파 원인이 북극 한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2월 초반에도 추웠잖아요. 네. 그때 한 차례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 한파까지 한다면 북극 한기가 그러니까 2번 남아한 셈입니다. 심한 추위가 2번 정도 찾아온 셈인데 현재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부근까지 이렇게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하 45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을 크게 떨어뜨린 셈인데 상층 기온을 좀 본다면 지난번 12월 초반의 한파 때보다 이번이 약 10도가량 더 낮기 때문에 날씨가 지난번보다는 더 춥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두 개의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북극 한기 남한 모습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그림이 11월 하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지금 그러니까 12월 상순의 그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금 부근이 우리나라 그림입니다. 아주 작죠. 예. 네. 북극 한기가 지금 중앙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남하하고 네.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 부근이 따뜻한 공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는 상황인 건데요. 기상청이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현상이 12월 하순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기온 변화도 크고 지금 같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같은 기온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일단 최소한 지금부터 좀 일주일 정도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기온,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온 전망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오늘이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정도였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아주 조금 더 오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아침에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1도 정도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한파가 지금보다는 좀 풀리면서 물러날 것으로 보여서 예년의 초겨울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파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지고 일요일에 가장 심한 추위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같이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땐 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볼 수가 있겠죠. 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우선 동상을 가장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상이 좀 심해진다 이럴 때는 실체의 말단 부위죠. 예. 이 손이나 발에 가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좀 불을 쬐거나 비비는 건 좀 삼가해 주시고 따뜻한 물로 씻은 뒤에 보온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 이 저체온증도 겨울에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장기간 좀 야외 활동은 이럴 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좀 평범한 건데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파에 눈까지 겹치게 되면 미끄럼 사고와 도로 위 살얼음도 역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행자의 경우에는 좀 보폭을 평소 때보다 좀 줄이시고요. 네. 신발도 좀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소재로 좀 바꿔주시고 차량은 상간이나 이면도로 특히 이 터널 진출입 부근에서 이 도로 위 살얼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속도를 평소보다는 30% 이상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영하 10도 정도의 한파가 이 사흘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동파 사고도 급증을 하게 되는데 수도 계량기 내부를 좀 헌옷으로 좀 채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부를 밀폐해서 찬 공기를 직접적으로 좀 차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좀 얼었을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녹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는 수도권에 좀 눈이 왔고요. 서해안은 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좀 이어졌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많은 곳은 좀 15cm 가량의 눈이 내렸고 지금은 좀 이 지역의 눈이 좀 잦아들면서 특보가 좀 해제됐고 일부 지역으로만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 쪽으로만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눈이 더 내린다고 해도 5cm 정도가 되겠고 문제는 내일인데요. 내일 낮부터 중부 곳곳에 눈구름이 지나면서 또 한 차례 한방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에 1에서 5cm 그리고 중부 많은 곳은 최고 7cm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적설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파 속에 눈이 쏟아지면서 내일 퇴근길 또 한 차례 빙판길로 인한 정체와 또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파와 눈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한라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입산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제비 동산 2.3cm, 어리목에 0.9cm의 눈이 쌓여 모든 등반로가 통제됐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체감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눈발도 날리는 등 일부 지역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호남 서해안 지역 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운항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 속에 서울 상계동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18,000여 세대에 난방 공급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겨울철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전국 열 수송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년 넘는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땅 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물기둥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영하의 날씨에 26년 된 열수송관이 파손되면서 서울 상계동 18,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단 씻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추워질까 봐 요새 뭐 핫팩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제 견뎌야 되겠죠. 4년 전에는 열수송관 파손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백성역 반경 200m가 넘는 지역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로 뒤덮이면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유독 겨울철만 되면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목동과 성남시 야탑동 사고도 11월과 2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관의 취약 부위에 무리가 가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힙니다. 열 수송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바깥 온도는 내려가서 관 위에 하고 도로 사이에 흙은 얼게 되죠. 도로 위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터지고. 특히 매설된 지 20년 넘은 노후 배관의 경우 큰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전국 4,720km 길이의 열수송관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2km가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열수송관 파손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그 접합 부위에서 이온화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거든요. 수압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녹이 쓴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현재 지역별 열수송관 관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연준은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 대응해서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4%로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이번 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0.5%포인트 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법을 만들자 중국은 187조 원 이상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5년간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 해당 패키지가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조립,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을 짓고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패키지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였던 FTX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최고 경영자가 FTX에는 어떤 기록도 없다면서 어이없는 경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볼 수 있다며 FTX 창업자를 사기와 돈 세탁을 포함해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한 뒤 뱅크먼 프리드에 이어 최고 경영자를 맡은 존 레이 CEO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했던 FTX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레이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TX 파산은 종이 없는 파산이라며 대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iterally, there's no record keeping whatsoever. It's in the absence of record keeping. Employees would communicate, invoicing and expenses on Slack, which is, essentially a way of communicating for chat rooms. 그는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이 같은 기업 통제에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며 FTX 붕괴는 경험이 부족한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로 본다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 hard to compare these things,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by anyone's lights, this is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frauds in American history. 전날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붐을 타고 한때 265억 달러의 자산가로 급부상했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초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FTX와 100여 개 계열사에 대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모든 주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 13일 공식 제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이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기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습니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영원히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이 뉴질랜드에서 통과됐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13세 이하의 뉴질랜드 국민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 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핵 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서 인공 태양으로도 불리는데 순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파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 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조국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팬 200여 명이 모여서 포르투갈어로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던 벤투 감독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최태욱 코치 등과 인사를 나눈 뒤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항상 삶의 일부일 것이며 선수들은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할리우드 3D 대작 아바타의 후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전 세계 최초로 오늘 국내에서 막을 올립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외계 행성 판도라에 정착한 지구인 제이크가 나비족 여인 네이티리와 가정을 꾸린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숲을 무대로 한 전작과는 달리 삶의 터전을 바다로 옮겨서 외계 해양 생명체와 산호초 등 새로 신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한낮의 따뜻한 햇살은 그대로인데 날씨는 한겨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아침 영하 11도에서 시작해서 영하 7도까지 올랐지만요. 여전히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무척이나 매섭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 장갑이나 모자 등 보온용품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대부분 해제되고 지금은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만 발령 중인데요. 하지만 눈은 밤부터 다시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1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뿐 아니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눈이 내립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